백인 미국 경찰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사건의 파장이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 틈을 탄 약탈과 방화 등 집단적 폭력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교민 등 또 다른 소수인종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피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인종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 범죄를 강하게 규탄하는 한편 폭력 시위에 대해서도 자기 파괴적이며 자멸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모든 폭력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삼 지난 2016년 말 평화로운 촛불 시위로 부패한 권력을 몰아내고 세상을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지성과 시민 정신이 떠오르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우러납니다. 인종차별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린 악마적인 이익의 크기도 막대합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1501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이 사탕수수 혹은 목화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흑인 노예를 사거나 납치해서 데려온 흑인 노예 제도가 그 뿌리입니다. 어쩌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미개한 2등 시민으로 치부하며 강제노역과 학도병, 종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잔혹한 차별을 자행한 맥락 및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학식과 교양, 인간애 및 기독교 신앙을 자랑하는 백인 상류층 사람들이 같은 인간을 소나 말, 같은 가축으로 취급하고 상품이나 재산으로 소유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무자비한 매질과 고문, 성폭력 등 학대를 자행하던 흑인 노예 제도를 가능하게 한 것은 사이비 기독교 속설인 카인의 후예론이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고 인종차별은 범죄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리우드 영화나 드라마, TV 화면이나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 속의 콘텐츠에는 흑인이 어둡고 음험한 역할과 이미지로 자주 등장하면서 대중의 무의식 속에 카인의 후예 속설을 깊이 자리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 다수의 미국 경찰은 공식 교육과 훈련에서는 인종차별 금지를 강조하지만 이들의 하위 문화나 법 집행 관행 속에 인종차별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상 인구 중 범죄자 비율이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내세워 검문 검색과 단속 활동을 흑인 등 유색인종 중심으로 행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이 행해질 정도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고 힘센 나라 미국,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에 있어서도 선진국임을 내세우면서 다른 나라의 외교 간섭과 군사 개입까지 해오던 세계의 경찰국가, 인종차별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세계인의 신뢰와 존경심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표창원의 픽이었습니다. 궁금한 뉴스를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1타 강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좋고 DJ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요? 지금 너무 멋있으세요. 이 국회의원 물을 더 쫙 빼야 돼.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PD님이 네. 좀 오늘 정신을 다 빼놓으라고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더 없어지셔도 정말요? 돼요. 저는 뭐 저기 다른 방송에서 네. 라디오 진행을 1년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죠. 예. 우리 최영희 평론가 저는 지금 뭐 하고 있고 불과 한 지금 2년. 하고 네. 있고요. 하고 있는데 라디오가 진행이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익숙해지면 아니 근데 우리가 일타강사지만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알죠. 제2모 방송에서 알고 있습니다. 시사 돌직구라는 굉장히 강한 프로를 진행을 하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출연자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한 번도 그렇지 않은데 청문회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정말 냉정하게 하는데 오늘 지금 얼굴이 불그스레합니다. 아, 네. 긴장을 방송인가요? 했다는 네. 긴장을 방송?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표현의 말씀 그렇게 드리는 네. 겁니다. 예.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연인 표창원이 진행하는
이브닝 쇼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이 빨개진 얼굴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렇게 지금 장재훈하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지금. 야표 창원 그게 기억나는데 지금 그때는 보니까. 목소리가 훨씬 높았죠. 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그럼 일단 뉴스 일타 강사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야죠. 예, 최영일 평론가님께 이 이야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네네. 참 더 발생해서는 안 될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두 단계인데요. 네. 자, 첫 번째 KBS 여자 화장실에 예. 몰카가 발견됐다. 네. 이건 뭐 성범죄인데 그렇죠. 정말 우리가 분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예. 그러면은 KBS 방송국 연구동으로 전해졌는데 네. 내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 공채 개그맨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KBS는 이제 이 직원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KBS가 공채한 또 개그맨인 건 맞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두 번째 단계가 발생합니다. 네. 이것은 마땅히 이제 적발됐으니까 이제 뭐 검거됐고 처벌받고 이제 뭐 유죄는 거의 당연한데 네. 기소돼서 어떻게 형량이 나올까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요. 네. 문제는 이 개그맨의 이 신원이 다 공개돼 버린 거예요. 낱낱이. 근데 이게 이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가 좀 몇 가지 유사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불법적인 신상 공개, 네. 그 중에서 잘못된 틀린 신상 공개도 네. 있었고요. 꽤 많이 했죠. 틀린 이야기로 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사실은 피소까지 됐던 일이 그랬죠. SK 최태원 회장이 네. 있었고요. 예를 들면 뭐 이 노소영 관장이 화난 이유는 뭐 제3의 여인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적이 있고 또 김건모 씨 관련 의혹을 제기해서 네. 이게 참 좀 안타까워한 게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주장이 가세연에서 나왔는데 네. 이때 김건모 씨는 결혼을 발표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이 죄는 죄고 네. 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그 신상 공개 이게 과연 옳은가 그렇죠.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범인으로 용의자로 특정이 된 게 그 카메라를 설치하고 본인이 또 이게 잘 됐나 이래 좀 찾아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늘 바로- 그게 바로- 문제죠. 그리고 네. 바로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검거가 됐는데 이제 검거가 된 건 검거가 된 거고 네.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말했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가로세로 네. 연구소라는 곳인데 사실은 좀 자극적인 걸 할 때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들을 또 시청자들이 많이 볼만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신상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진실이든 허위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어떤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개그맨 이 양반이 고소하거나 하질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예상하고 공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김건모 씨라든지 유재석 씨 관련된 것도 폭로하겠다 뭐 무한도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서 유재석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그렇게 않고 그러니까 그 범죄 성립하지 않아요. 무한도전에 무한도전. 출연한 아주 바른 생활 뭐 누가 봐도 방송인. 유재석인 같은데. 그 누가 봐도 유재석이니까 유재석 관련 뭔가 꺼는 수를 잡은 거 그렇죠. 아니냐 폭로되는 거 아니냐고 이러고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언제 유재석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무한도전에 한두 명 출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 문제가 이 사람들 중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악명 높은 변호사. 네. 이분이 뭐 법적인 부분을 다 검토하면서 상당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말 허위로 누군가의 명예를 엄청나게 훼손할 네, 수도 있는 맞습니다. 것인데도 네. 커다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이런 말들을 용어들을 표현들을 사용하는 그게 거 아니냐. 김건모거든요. 예. 무한도전에 나오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두루뭉실하게. 7, 8명인데 그중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김건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인데 본인이 고소 대리까지 해버립니다. 피해 여성에 네. 대해서. 뭐 그 예. 부분은 뭐 옳고 그름은 지금 수사 단계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뭐 1인 방송도 방송이니까 유튜브 방송도 네.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사건화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뭐 저기 변호사 입장에서는 조금 직업적인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여기서 듭니다. 저는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성격상 끊임없이 관심을 받아야 되는 성격이건 네. 아니면 어떤 게 유튜브 채널의 특성상 트래픽을 막 일으켜서 이익을 조회수를 위해서. 높여서 네. 이익을 추구하는 뭐 아주 이 계산이건 상관없이
문제는 우리 언론이 너무 관심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이들의 사실은, 발표를 예. 언론이 또 이거 갖다가 보도를 쓰는데 해주고, 예. 여기서 신원을 공개하면 뭐 가세연에 따르면 하고 이걸 또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언론은. 왜냐하면 우리 언론의 문제가 온라인으로 바뀐 이후에는 모든 이게 메이저 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트래픽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어뷰징은 금지돼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같은 기사를 계속 조금씩 이제 변형해서 올리는가 조금만 하면 바꿔서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 기사들이 대부분 이 헤드라인 제목이 선정적이 되잖아요. 제목 네. 장사. 네. 어뷰징. 유재석은 왜 내용 보면은 아무 아무것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면 가세연에 따르면 법적인 부분도 네. 되게 편해요. 언론 기관은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인용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책임 전가죠. 가세연이 한 거다. 책임 전가. 어떤 언론, 어떤 인터넷에 따르면 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다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분명히 KBS 여자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는 정말 잘못된 거죠. 예, 처벌받아야 할 천인공노할 범죄입니다. 성범죄입니다. 예, 강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법의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그가 그 범인의 실제 정치인지 아닌지는 변론으로 치고라도 네. 함부로 어떤 네. 사람을 공개하는 것 그 자체도 범죄입니다. 범죄죠. 그렇죠? 범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예. 우리 모두가 한번 이 두 가지는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우선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언론에서 자꾸 의붓아들, 계모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쓴단 말이죠. 네네네. 이건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혈연 중심주의로 너무 몰아가고요. 맞습니다. 마치 또 혈연이 아니면 학대를 하는 것처럼 범죄를 네. 할 것처럼. 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절대 맞아요.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박준 변호사님 많은 사례를 보셨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표현하기 편해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의붓이든 뭐 계모, 계부 다 사실은 범죄 확률상으로 똑같아요. 똑같죠. 친부 친모하는 네.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범죄 확률상으로는요. 저는 이게 오히려 통계적으로 친부 친모 침모에 더 많은 의한 걸로 아동 저는 보이는데. 학대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많죠. 저는 그렇게 알고 예.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어쨌든 40대의 어머니가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네. 7시간이나 가두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결국은 숨졌다고요? 숨졌습니다. 어제 네. 저녁에 숨진 것으로 오늘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1일 저녁 7시 25분에 예. 자,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갔더니 심정지 상태였어요. 심폐소생을 1시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호흡은 간신히 돌아왔는데 의식은 돌아오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이번 사흘째 되는 어제 저녁에 사망한 것으로 오늘 보도가 되면서 정말 네. 국민적인 공분과 함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슬픔인데 네. 자 이제 6월 1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7시간 동안 이 처음에는 아이가 놀다가 스스로 가방에 들어갔다. 거짓말을 했다가 네. 경찰에 이제 추궁에 아이가 거짓말해서 내가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형 캐리어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런데 3시간 또 외출을 하고 돌아와요. 전 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아이가 어떻게 되면 어쩌려고. 왔는데 아이가 그 안에서 소변을 본 거예요. 아니 3시간 이상 갇혀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공포에 질려서든 그런데 아니면 그걸 가지고 생리적인 또 작용이든. 학대를 하는 근데 너 명분을 나와 줬네. 그래놓고 네. 더 좁은 중형 캐리어에 보통 세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로가 한 40cm 높이가 한 60cm 여기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또 집어넣은 겁니다. 아이고. 그러고 그로부터 또 한 3시간여가 지나서 옮겨 넣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저녁 7시 무렵에 인기척이 없어서 열어보니까 숨을 쉬지 않아서 119에 전화한 거다. 근데 문제는 이 이전에도 학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더 안타까운 건 한 달 전에 한 번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더 슬픔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큰 캐리어 애도 물론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네, 그 안에 3시간 가둬두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또 다시 작은 캐리어로 옮겼는데 체벌이 그 계속 이어졌죠. 크기가 가로 50cm, 세로 70cm, 처음에 들어갔던 게 가로 예. 50cm, 세로 70cm. 그 다음이 44, 10cm, 40cm, 60cm. 60cm. 네, 보도마다 약간 다른데 44cm, 60cm도 있고 네. 그런데 대략 40cm, 60cm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질도 좀 문제예요. 네. 플라스틱 재질이거든요. 아, 이 공기 안 통하겠네요. 부분이 너무 안 이 좋습니다. 헝겊이나 천이었다면 그렇죠. 네. 그럼 뭔가 그래도 만약 그게 또 들어가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도 안 되고. 안 되는데 네. 재질 자체도 범행이 가능하게 될 그런 상황. 그래서 살인죄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고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숨진 어린이 몸 곳곳에서
담뱃불로 지진 자국, 몸 학대죠, 자국? 학대죠. 그러니까 학대 자국들이 있었다. 한 번이면 예. 한 번이면 아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최초 범죄라면. 그렇죠. 그런데 암수, 숨겨진 범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그게 학대 행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담배 자국이 있다는 거는 그런 식으로도 학대 가능이 있고 요것만 봤을 때는 지금 아동 학대 치사로 입건이 됐는데 그건 뭐냐면 학대해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형은 없습니다. 무기하고 5년 이상인데 이거 지금 살인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이죠. 중간에 119 부르긴 했지만 플라스틱 재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숨을 못 쉴 거고 3시간 동안 나간 적도 있고 또 다시 와가지고는 자버리거나 하여튼 방치했다는 거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 발현이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아마 살인죄까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이 선행된 암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여죄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적어도 확인된 거 하나가 지난달 5월 그렇죠. 5일에 어린이날. 어린이날이니까 휴무죠. 네. 응급실로 이 아이를 부모가 데려갑니다. 세면대에 우리 아이가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머리를 치료받았는데 의사가 보니까 몸에 멍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네. 경찰은 전화 통화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아동보호기관에 이첩을 해요. 네. 아동보호기관에서 5월 13일에 가정방문을 해요.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때 4차례 정도의 이 체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 때린 걸 인정을 이미 한 인정을 겁니다. 한 달 하고. 전에. 네. 그런데 그건 아이가 뭐 거짓말해서 허락받지 않고 뭐 돈을 만져서 뭐 이제 이런 이제 체벌의 이유를 댔는데 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이건 격리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때 좀 했었어야 예, 되는데. 경찰도 5월 예. 23일 4일경에 연락을 취해 본 후에 면담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납니다. 그때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아니 관찰했다면 거짓말을 했어 이런 그렇다는 일이 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걸 벌어지지 않았을까.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저도 오늘 한 10번 이상 한 것 같거든요. 오늘이요? 하루에? 매일 거짓말 하지요. 아이가 거짓말하기. 그게 지금 이런 네네. 어떤 체벌도 아니, 안 되지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아니, 그것도 확인 안 되고 돼. 있고 그 이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어떤 그런 어머니죠 체벌을 하는 거를 좀 그때부터 좀 통제가 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계속 들어요. 그러게요.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의 그 전문적이고 전담하는 맞습니다. 그런 기관이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맞습니다. 상당히 또 전문성도 높으신 그렇죠. 분들인데 문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네. 법적 권한이 크지 않다 제한이 보니 권한이 거의 네네.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뭐 할 예. 수가 없습니다. 강제 처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 역시 해당되는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 담당자나 네. 또는 해당되는 뭐 경찰관이나 이분들에게 왜 그때 못 막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연에 이 큰 네. 사망이나 또는 중상해로 이어지기 전에 네. 좀 강하게 개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그 국회에 필요하다고 가서 봐야 좀 되겠네요. 그런 법안을 좀 만들어서 네, 하려고 바로 그 보내드렸더만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돌아오셨잖아요 또. 표창원 전 의원은 네. 이 부분의 전문가세요. 아니, 그 평소에도 통과를 좀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개정안들이 좀 올라갔을 것 아까 같은데. 첫 번째로 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내셨고 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분석도 굉장히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문제인데 네. 올 1월에 네. 1월이면 겨울이죠. 음흠. 아이를 찬물에 담궈서 사망에 이르게 한 또 학대 사건, 학대치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호기관이 데려갑니다. 근데 보호처분이 최장 4년, 돌려줘요. 돌아와요. 그래서 통상 1년. 돌아와요. 그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면 돌아온다. 기관에서 아이를 돌려보낼 수밖에 그렇죠. 없다. 계좌가 올라온 걸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오히려 그렇죠. 이 미국 영화를 보면요. 친부모와 아이가 서로 사랑해. 네. 근데 이제 불가피한 뭔가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서 국가가 개입해서 못 만납니다. 국가가 격리시켜요. 못 만납니다. 근데 예. 데리고 오려고 해도 그게 안 너무 된다고요. 힘들어서 맞아요. 영화 스토리가 이어지는 우리 그렇죠. 정반대인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엄격한 쪽이 더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낫지 않는 생각이 들고 당연합니다. 이게 정말 전 눈물이 나는 게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원래는 어제 등교를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예. 코로나19 이제 등교 차별- 이틀 전에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차라리 학교를 갔더라면 한 안타까움이 또 남는 너무 거죠. 안타깝네요.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의 아들에 대한 집행유예. 뭐 술과 관련돼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바로 들어온 소식이네요.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여성을 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불구속 입건이 됐다. 그런데
역시 술을 마시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근데 이게 네. 왜 불구속되죠? 검사니까. 현행범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뭐가 생각나냐면 최근에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지만 네. 미투 이후에 지난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청와대 청원 하나가 뭐 갑론을박이 됐는데 곰탕집의 성추행이에요. 이게 나중에 진짜 성추행 맞아? 1초예요. 근데 결국은 유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속돼서 계속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논란이 됐지만 면밀 검토를 한 결과 1.3333초 사이에 결국은 이 성추행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왜 불구속이에요? 이 경우는요 지금 밤 11시에 네. 역전을 헤매다니다가 이 맞습니다. 검사가 예. 이 여성을 특정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 중이지만 성추행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불구속됩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 계속 부인을 하니까 반성하지 않는다 해서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고 네. 이 사건은 사실은 강제추행죄거든요. 뭐 검사라서 그렇다고 보다는 강제추행이 성범죄의 단계를 뭐 매기기는 그렇지만 뭐 강간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가장 뭐 좀 약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봐서 그래서 구속 영장까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법률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실 텐데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는 과거에 제주 지검장 이 김수 그분도 공연음란죄였죠. 바바리맨 역할을 네, 했는데 네, 네, 제가 그때 맞아요. 다른 사건들 봤어요. 유사한 사건들. 네. 근데 다른 사건들은 다 구공판 네.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건만 본인만 기소유예 기소유예죠. 그러니까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금 서초동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장검사 한 분이 그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네. 사건 역시 네. 그냥 의원 면직. 불기소하고 네. 면직 처분됐습니다. 그냥 면직 예, 처분됐죠. 예, 예. 해임이나 뭐 파면도 아니고요. 예.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니까 여전히 그 일반 국민보다는 가벼운 처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는 건 검사만 기소할 수 있고요. 검사가 기소하거나 말거나 자유입니다. 기소 편의, 기소 독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부장검사니까 저래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궁금한 수밖에 건 없는 거죠. 예. 제가 궁금한 건 올 여름 이후에 이제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면 공수처 혹시 이런 사건도 맡을 수 있어요? 대상 범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상 범죄는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네. 네, 대상이 되긴 하죠. 그렇죠. 네, 신분상. 신분상은 뭐 네. 검사까지 포함이 되니까 주로 이제 그 말에 이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네. 고위공직자 대상에는 검사가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그렇죠. 네. 문제는 이제 이런 사건도 조금은 더 국민들의 시선에서 엄중하게 그렇죠. 처리할 수 있을지도 그만큼 그러니까 신뢰를 그동안- 못 받은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박준 변호사님 말씀처럼 강제추행죄가 성폭력 범죄 중에 상당히 처벌이 약하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는 긴급 체포나 혹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더라도 기존에 이러한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네. 대처를 했던 과거가 있다 보니 전격적으로 차라리 더 적극적으로 검찰에서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어땠을까? 오히려 오히려 그것이 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검사니까 더 강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모범을 보이는구나. 그렇죠. 이래서 그동안 떨어진 신뢰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오히려, 마찬가지의 오히려. 맥락으로 아까 잠깐 언급하고만 넘어가셨지만 네. 현지 국회의원의 연예인 아들이 장재원 음주운전을 의원 아들? 했던 예.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지금 이게 좋아요.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합의했다. 그러고 이제 사고가 부상이 경미하다. 네. 그 다행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끼는 거예요. 내가 운전 안 했어요. 바꿔치기. 그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차와는 당시에 관련이 없던 사람이 외부에서 나타나서 20대 남성이 제가 운전했어요라고 뒤집어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경위도 밝혀져 있질 않아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집행유예가 되니까 오히려 경찰을 속이려고 했던 게 더 중요한 그 건도 네. 아닌가 실은 바라보는 거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다 법적인 초범이고. 부분과 국민 법 감정 사이 괴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있는 것 현직 의원의 같습니다. 아들이다. 네, 참.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다음 주에 또 오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특히 있는 자 가진 자 법을 다루는 자들이 더 엄하게 처벌받는 네. 그런 대한민국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과 내일 스페셜 DJ로 이브닝 쇼 진행을 맡은 자연인 표창원입니다. 그동안 들어온 이브닝 쇼 응원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적월무님. 예전에 표 의원님 힘들다고 글 올렸을 때 형님 힘내십시오 라고 문자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답글 와서 감동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고맙습니다. 아이디 귀신이고 칼로리님. 귀신이 고칼로리인가 보군요. 예, 표 의원님 4년 계약직 마치고 바로 재취업 하셨군요. 임시직입니다. 오늘과 내일 단기 아르바이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자리 1021님. 수원 빅버드에서 앞으로 자주 봬요. 코로나 지나가면요. 네, 제가 잘 알려진 수원 블루윙즈의 팬입니다. 축구 너무 좋아하고요. 빅버드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축구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 꼭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자리 2308님. 이따가 야구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야구 포기하고 이브닝 쇼 끝까지 들을래요. 고맙습니다. 네, 응원 문자 고맙습니다. 50원에 50원이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TBS 앱으로 계속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TBS FM으로 보이는 라디오 참여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타임즈 2부입니다. 지금 이 시각 해외의 핫한 뉴스를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뭔가 해명을 좀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왜냐면요. 제가 용인시 정 주민입니다. 딱 걸렸네요. 그러니까요. 저 체포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만두신다는 소식을 이제 제가 시민으로서 접했을 때 이렇게 약간 당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네, 저 같은 시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뭔가 해명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네. 해명 앞으로도 계속 네.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유세하실 때 유세차 타고 지나가시는 모습만 제가 한번 동네에서 뵌 적이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랬는데 이렇게 네. 오늘 되게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참 네. 예, 의미가 남다르네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나오실 거죠? 내일은 제가 나오지 않고요. 그런가요? 네, 네. 네. 오늘만 뵙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혹시 유튜브 TBS F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주현 캐스터님. 네. 지금 미국 그 인종차별 경찰 살인 사건. 네. 예, 이 문제로 아주 파장이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서라도 폭력 시위를 진압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네. 밝혔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일에 폭동 진압법을 발효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미국 영토 내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했을 때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폭동 진압법이 발효가 되면요. 그런데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3일 오전에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위에 군을 동원하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폭동 진압법 발동을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이제 그런 뜻을 밝힌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 뭔가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같은 날 약간 뭐 군 투입은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해서 그럼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서 한 발 물러섰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근데 누가 먼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누가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지가 이게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에스퍼 국방장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얘기를 한 건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무튼 이후에 이제 백악관에서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에스퍼 국방장관도 참여를 했는데 백악관에 갔다 온 다음에 지금 워싱턴 DC 인근에 병력이 이제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일부 한 500명을 다시 원대에 복귀시키겠다라는 명령을 내려놨었는데 백악관을 갔다가 나온 다음에는 그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한 1,600여 명이 워싱턴 DC 인근에 주둔을 해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자기한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동안 경질된 참모들이 많습니다. 무척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퍼 국방장관도 경질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CNN은 사실 재선이 되면 에스퍼 국방장관이 계속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퇴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이게 또 에스퍼 장관에게 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백악관에 다녀온 뒤에 입장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고 있다. 네. 이 얘기 듣고 제가 떠오르는 게 지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에 네. 안병하 전남 도경국장 네. 경찰국장에게 그 전두환 신군부가 네. 시위 군중을 향해서 총을 쏴서라도 진압을 하라. 네. 이런 그 명령을 내렸는데 안병하 전남 도경국장이 거부했거든요. 네. 네. 경찰은 결코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없다. 네. 그 당시 상황이 조금 떠오르네요. 그렇죠. 네. 미국은 이제 군이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서 시민을 네. 진압하는데 군이 동원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군이 반발하거나 네, 혹은 네. 동의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시위가 더 거세졌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태를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비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폭동진압법 말씀 주셨는데 네. 이 폭동진압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이 많은 분들이 좀 네.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1992년에 LA 폭동 사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로드니 킹 예. 사건으로 인해서 한인 상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럴 때 당시에 주지사가 요청을 해서 연방군을 투입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방군이 들어가면서 그 시위가 좀 진압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혹시라도 발동된다면 네. 그리고 그 경찰관들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이르게 한 그 네. 4명의 경찰관 전원 형사 기소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던 사항이었어요. 근데 네. 이제 미네소타주 검찰총장이 일단 이 조지 플로이드 씨의 목을 직접적으로 눌렀던 그 경찰, 백인 경찰인 데릭 쇼빈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 경찰에 대해서는 2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에는 3급 살인 그리고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제 추가로 2급 살인 혐의가 이제 적용이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고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심성을 보여주는 살인 행위이다. 이게 이제 3급 살인인데 이거보다 네. 더 위중하게 지금 판단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BC 방송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봤는데 2급 살인은 25년 징역형이 최대 형량인 3급 살인과 다르게 최대 40년형의 유죄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다만 실제 형량이 보통은 최대 형량보다 굉장히 짧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네.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많이들 기소가 되고 이렇게 최고 징역형 뭐 이런 것들이 뭐 검사들은 그렇게 구형을 했지만 실제 판결은 굉장히 짧게 내려진 경우가 백인 경찰의 경우에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많이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체포에 가담했던 나머지 전직 경찰관 3명은 2급 살인 공모 및 2급 우발적 살인에 대한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뭐 사안에 따라서 최대 40년,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6월 4일. 네. 31년 전 오늘 중국에서는 태난문 사건이 발생을 네, 했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통제가 강화됐다고 하던데요. 해마다天安문 광장을 6월 4일에 거의 공안들이 둘러싸서 기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게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관광객들이 가려고 해도 소지품이나 신체 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받아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홍콩 보안법 처리 문제 때문에 좀 약간 뭐 미중 갈등도 있고요. 홍콩하고도 계속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도 육사 같은 거 검색이 전혀 되지 않게 차단을 시켜버렸고요. 예.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天安문 시위 31주기와 관련된 보도가 전혀 올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대신 홍콩 보안법 통과가 중국의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기사들만 쭉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대만 당국은 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데 대해서 사과해라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를 하기도 했고 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天安문
민주화운동 31주기를 앞두고 이때 시위에 나섰던 주역들을 함께 면담을 해서 자기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제야단체가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전혀 추모 집회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네. 엄격하게 통제를 하니까. 그래도 홍콩은 매년 추모 집회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올해는 하지 못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를 이제 이유로 들어서 홍콩 정부가 아하. 지금 8인 초과하는 모임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시를 2일에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이 주된 이유로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은 이 테난먼 시위에 대한 추모 집회를 불허하고 싶었던 심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경찰 폭력, 네. 중국에서는 태난문 31주년, 미중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둘 다 인권 관련한 심각한 문제에 네, 네. 내홍에 시달리고 있네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참.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스포츠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종목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스포츠를 챙겨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막이 다소 늦어지긴 했지만 K리그 한창 진행 중이고요. 세계 축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이미 개막한 리그도 있고 개막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국내외 프로축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목소리 서형욱 MBC 축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형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K리그부터 중고교 그리고 유소년 리그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 대회를 취재하는 분입니다. 김현회 스포츠니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K리그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현재 4라운드까지 진행됐죠. 무관중 경기인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관중이 없고 응원이 없고 박수와 함성이 없는 축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 기자님? 네, 일단 선수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네. 좀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단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좀 집중력을 발휘하고 또 좀 더 힘을 내기 위해서 예. 응원 구호를 녹음해서 앰프로 틀고 네. 예, 그런 뭐 이런저런 방안들을 많이 좀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 막판 되면은 막 팬들의 응원 소리 한마디 한마디에 선수들이 힘을 내는데 예.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제 K리그가 개막을 하면서 의미 있는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효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K리그 400경기 출장의 대기록을 세웠고 네. 김영광 선수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 500경기 기록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500경기. 예, 와. 그런 의미 있는 기록들을 관중이 함께 박수를 쳐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야, 좀 그렇네요, 진짜. 네, 서영욱 의원님 어떠세요? 경기력에 네. 지장이 있을까요? 네, 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사실 이게 그러니까 관중이 없는 프로스포츠는 프로스포츠로서 좀 결격 사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번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만 연극에서도 뭐 4대 요소 중에 관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관객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무대의 분위기도 다르고 배우들의 연기도 다르고 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날 텐데 축구 역시도 축구장에 관중이 없이 하는 거는 선수들 뭐 기분도 그렇고 어떤 그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이 주는 어떤 그런 기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축구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어떤 요소인지 구체적으로 뭐 느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히 좀 많은 면에서 결핍이 있는 네. 지금 K리그 현장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건 관중 효과를 내보려고 좀 잘못된 이상한 노력을 한 팀이 있어요. 네. 예, 우리 그 서울 FC가 리얼돌을 관중 속에 앉히면서 좀 세계적인 좀 논란거리를 만들었는데 현장에 김현애 기자님 계셨다면서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취재를 갔다가 네. 뭐 이제 그게 있는지 모르고 갔죠. 예, 근데 갔는데 예. 직접 이제- 보셨어요? 그쪽 이제 골대 뒤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네. 그쪽은 이제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멀리서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FC 서울 이제 구단 관계자한테 전반전 끝나고 이제 그런 소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뭐 지금 뭐 리얼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구단에서는 확인을 해봤을 때 우리는 성인용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예, 관련이 없는 업체와 이렇게 뭐 계약을 통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업체 대표가 아예 기자회견장에 와가지고 해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업체 대표의 말은 본인들은 성인용품 업체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성인용품을 이제 취급하는 업체였던 걸로 결국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구단 관계자들도 이제 문책을 좀 당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이 둘의 관계를 이어줬던 그 연락처를 이제 전달해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도 이제 그 문책을 당했거든요. 예, 굉장히 또 해외에도 보도가 됐던 이제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때 현장에 있었는데 네. 하프타임 때 지인들한테 제가 현장에 있는 걸 아는 지인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경기장에 가 있으니까 네. 정말 리얼돌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근데 저는 경기 중에요? 예, 경기 중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솔직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거 안 보이신 거네요, 서영욱 위원님 눈에는? 그러니까 멀리서 저희도 그러니까 그 거리가 멀어서. 관중석엔 우리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기자석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자들이 사진 기자분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을 봤더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부설 직원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알았건 몰랐건 거짓말을 한 셈이 됐죠. 네. 뭐 아니라고 얘기를 최초엔 했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일파만파 되고 결정적으로 외신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좀 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시도를 했던 것도 했던 거지만 그 현장에서부터 경기 끝난 직후 나중까지 이어지는 구단의 어떤 대응 자체가 네. 좀 투명하고 깔끔하게 됐다면은 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부인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커진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경기 외에 이슈가 생기면 사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네. 얘기를 해야죠. 네. 우리도 좀 경기 얘기로 빨리 들어가자고요. 네. 아직 4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눈에 띄는 팀, 소영욱 위원님 어떤 네. 팀 가장 눈에 띄세요? 저는 성남이 사실 과거에 그 성남 1화 일대 예. 이후에 좀 많이 좀 그 위축됐었죠. 예, 하향됐었죠. K리그에서 예. 좀 하위권 팀 이미지가 좀 있었고 지금도 사실 개막 직전까지도 전력이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김남일 감독이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이제 무패를 달리고 있고 4경기에서 실점도 지금 한 골밖에 하질 않으면서 의외에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는 과정에서도 김남일 감독이 본인의 어떤 축구 철학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뭐 후방 빌드업이라든지 또 2001년생 홍시우라고 굉장히 어린 선수 상문고등학교라고 이제 축구 명문이 전혀 아닌 학교 출신의 예, 고졸 신인 선수를 이렇게 바로 거의 주전급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것들. 상무고등학교는 축구 선수들에게 공부도 네. 제대로 하라고 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성적도 꽤 나오나 봐요. 축구 실력도. 이 송시우 선수가 2번째 프로 선수거든요. 이 상무고등학교 출신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그 학교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또 실패한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좀 튀는 선수인 것은 맞는 네.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K리그에서 이 연령대 선수에게 이렇게 출전 기회를 주는 것, 김남일 감독이 굉장히 좀 어떤 열린 자세로 좀 팀을 지도하는 것이 성과로도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이제 홍시 선수 인터뷰 때문에 좀 만나고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2001년생의 어린 선수잖아요. 네. 근데 가장 핫합니다. 그래서 오. 구단에서도 인터뷰를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인터뷰가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예, 좀 빨리 끝낼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성남 FC에서는 김남일 감독 다음으로 가장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네. 대세네요, 그리고, 대세. 네, 그리고 이제 K리그 통산으로 봤을 때는 상문고등학교 2번째 선수인데 K리그 1으로서는 최초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도 프랭카드도 크게 걸려 있고 네, 굉장히 또 경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 좀 만나 보니까 굉장히 또 아직은 순수한 면도 많고 이제 2001년에 어린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해맑고 그냥 뭐 프로 선수라기보다는 좀 아마추어 선수에 가까운 네, 그런 좀 어린 선수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풋풋한 느낌. 네. 네. 그런데 전북과 울산은 사실 시즌 전에는 극강으로 예상이 됐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아주 뭐 압도적이진 않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지금 상대가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하는 경기에 있어서 공략을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게 이 시즌이 계속되면 될수록 이
뭐 전북이라던가 이런 울산 같은 강팀이 결국 이제 격차를 벌리겠죠. 근데 네. 그 전까지는 좀 수비적으로 좀 상대 팀이 잠궜을 때 공격하는 부분들을 좀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좀 그런 부분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주전 라인으로 변화가 두 팀이 시즌 초반에 많았기 때문에 예. 약간 적응기가 필요하지 않나. 전북 같은 경우에도 뭐 로페즈나 문선민 같은 선수들이 일단 빠졌고 이동국 선수가 나이를 일단 어쨌든 한 살 더 먹었고 여전히 잘하잖아요. 아, 여전히 그렇죠. 골 넣고. 그러니까 좀 네. 작년과의 변화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도 뭐 중앙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믹스 선수도 나갔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강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네. 좀 덜커덕거리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끝까지 계속 강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쓴 돈이 많으니까. 네. 예. 상주 상무 그 다음 시즌 강등이 확정됐죠. 네.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K1에서 뛸 수 없게 네. 이제 됐기 때문에 강등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상주 상무 선수들은 그 팀의 운명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몸 상태나 개인의 활약을 계속 여기서 유지를 해서 제대 복무를 이후에. 마친 이후에 예. 어떤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데 집중을 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김태환 감독이 군무원 신분으로 계속 팀을 이끌고 있는데 작년에도 뭐 좋은 활약하셨지만 네. 이분이 워낙 또 지도력이 좋고 또 향후에 다른 K리그 팀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여서 또 그런 개개인의 어떤 목표 설정 같은 게 좀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김태 감독이 이제 그 군무원 연금을 그 채우는 그 기간이 있는데 아, 약간 좀 못 미쳤거든요. 여전히 남아 있네요. 예, 근데 네. 그 상무 선수 시절의 복무 기간까지 채워줘서 네. 연금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상주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 팀에 와서 더 성장을 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제대한 박용기 선수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선수들이 상주만 가면 잘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축구 외에는 할 게 없대요. 예, 그래서 그냥 밥 먹고 누워 있다가 본인들끼리 그냥 뭐 우리끼리 뭐 개인 훈련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밖에는 좀 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게 네. 전혀 없고 축구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성적과 관계없이 또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부담 없는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상주 상무 선수들 훈련 시간 외에 군사 훈련 시키자 이런 얘기를 네. 네, 나올 것 같네요. 아, 대구 말이죠. 와, 지난 시즌 정말 센세이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극장 대구. 그러니까 이번 대팍- 시즌 왜 그러죠? 그래서 대팍이라고 대구 네. 경기장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핫한 그런 장소가 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던 팀이고 성과도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무관중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팀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K리그에서 가장 경기장 분위기가 뜨거운 팀인데 관중이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되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감독도 지금 바뀌었고 감독 대행 체제로 지금 팀이 좀 오래 가고 있고 팀의 지금 가장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세징야 선수가 네, 몸 세징야 상태도 선수. 그렇고 네. 뭐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약간 좀 마음 바뀐 부분이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흔들리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팎에서 계속해서 지금 좀 뒤섞이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 좀 더 안 좋은 요소가 더 되고 있지 않나. 네. 이게 대구가 네. 올 시즌을 앞두고 중국 쿤밍으로 전지훈련을 갔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많은 팀들은 대부분 뭐 동남아시아로 많이 갔는데 중국으로 가서 좀 의외의 선택이다라고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조기 귀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자체 격리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왕래가 없는 곳에 가서 훈련을 하자 이래서 남해에 가서 훈련을 했는데 이제 조광래 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체 격리와 함께 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네. 2주 동안 남해에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이 2주를 다 채우고 대구로 복귀를 했는데 이제 또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이제 코로나가 또 많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아예 훈련 자체를 많이 못했고 연습 경기 자체도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들이 지금 이제 그 경기력으로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대구 FC가 대구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그런 팀이네요. 네, 그렇죠. 네. 뭐니 해도 어쨌든 지금 소영욱 의원님께서도 프로스포츠에 관중 없으면 이건 뭐 거의 안고 없는 무슨 찐빵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언제쯤 관중이 오실 수 있을까요?
뭐 지금 프로축구연맹에서도 계속 그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야구하고 축구 같은 경우는 동시에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서로 뭐 협의도 하고 눈치도 많이 볼 텐데 뭐 관계자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뭐 예측을 못하는.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지금 사회적인 뭐 격리 이런 수준을 어떻게 좀 낮출지 높일지 이런 거에 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뭐 구단이나 연맹 관계자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이건 리가 중단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감안을 해서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초보 DJ 힘내라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뒷자리 5011님, 표창원님 얼굴보다 목소리가 엄청 젊고 또랑또랑해서 듣기 좋으네요. 진행이 자연스러워서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뒷자리 6913님, 오늘 시그널이 크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일까지 쓰고 버리기 아까울 듯요. 표창원님 종종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네, 6913님의 바람대로 제가 내일 하루 더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라디오 진행은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을 텐데 내일은 더 심기일전해서 매끄러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럽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우리 K리그 얘기하다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분 계속 그 축구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자꾸 전해주시고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영화 그린북의 OST 준비했습니다. That Old Black Magic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